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용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히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락커룸. 목요일에는 진모편을 두 분과 함께 블루 락커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죠.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자, 양절 변호사님도 네, 안녕하세요, 양절입니다. 자, 일단 김건희 씨가 이제 구속이 됐고 오늘 이제 특검의 오전 소환 조사에 응했습니다. 자, 호송 차량에 들어가는 장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탄 차량이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의를 입은 장면이 이제 공개되는 것이냐, 뭐 이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 장면은 공개되진 않았고, 자, 일단 김건희 씨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아,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 저는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뭐 구속도 구속이지만 이렇게 쉽게 구속될 사람이 몇 년간 왜 구속이 안 됐냐, 이게 자꾸 떠올라요. 떠올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몇이 떠올라요. 그 검사들이나 이런 네, 사람들, 네, 출장 갔던 사람들, 음. 휴대폰 뺏기고. 결국은 김건희는 구속이 됐지만 이제 시작이 아니냐.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잘못된 것들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저는 계속 떠오르거든요. 예, 예. 그 진실을 막으려고 했던, 이렇게 쉽게 구속될 사람이 왜 몇 년간 이렇게 막혀 있었냐. 그것을 밝혀내는 게 특검의 또 다른 목적이 아닌가, 그 생각이, 저는 구속 장면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도 본인은 처벌 안 받을 것이다, 구속 안 될 거다, 집행유예 끝날 거다. 예.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망상 속에 살았던 거죠. 그런 부분을 확신할 정도로 어찌 보면 평생 사실 학력부터 경력부터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만들어냈다는 데까지 이르렀으니까 아마 저는 지금도 구속된 상황에서도 현실인식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오늘 순순히 조사에 응한 것도 아직까지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영장 실질심사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 질문이 있었죠. 이제 사실은 판사가 질문 딱 하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면서 그 목걸이는 받았냐? 그랬더니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불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불의의 질문. 아마도 김건희나 김건희 변호인 측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건희가 진심이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과연 당신은 어떤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실질심사 자리에 특검이 두 가지 그걸 갖고 왔어요. 모조품하고 방크라프 맞죠? 방클리프.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이제 뭐 명품도 외워야 되는데 자꾸 까먹네요. 방클리프 앤드 아펠 하는 그거를 이제 방클리프 목걸이 이 정도로 하면 그 되겠습니다. 목걸이를 모조품과 진품을 둘을 같이 들고 와서 서희건설이 제출했던 걸, 그걸 보여줬고요. 또 결국은 또 그 질문까지 했고, 아마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정적인 합쳐서 구속에 또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김건희 측은 전혀 예상 못했던 답변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사실 저는 이제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게 등장했다는 뉴스를 보고요. 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만약에 변호인으로 사임계 냈겠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요? 네, 이거는 뭐 스모킹 건 정도가 아니라 스모킹 캐년 대포 정도죠. 스모킹 대포. 네, 이거는 뭐 그냥 속된 말로 빼박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본인이 그냥 박지영 아나운서 생각해 보세요. 판사인데 이게 영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증거인멸 아니면 도주 우려잖아요. 근데 세상에 보통 뭐 피의자들이 중요 증거를 어디에 뭐 감춰놨다가 결국엔 들켰다, 그 발각돼서 찾았다, 이런 건 들어봤어도 진짜가 있는데 따로 가짜를 만들어서 본인 집도 아니고 오빠의 장모 집에다가 갖다 놨다,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 물건이 두 개가 딱 판사 앞에 와 있어. 게다가 그 물건을 줬다는 사람이 자수서까지 들어 있어. 근데 물어봤는데 누구한테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영장이 당일날 자정 넘기기 전에 나왔잖아요. 보통은 그냥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라도 12시 넘어서 새벽에 내고 그러잖아요. 빨리 나와도 1시인데 판사 입장에서도 뭐 따지고 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장 발부 사유에도 증거인멸 우리 하나밖에 안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구구절절 적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예.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은 이 서희건설 그 이봉감 회장의 자주서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아예 그 목걸이를 이거 줬었던 겁니다 하고 갖다 줬다는 거냐 현물을. 그 모조품은 또 하나 더 있었고. 네, 무조품 하나 더 있었고.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또 몇 년 쓰고 갖다 주면서 잘 썼다 하면서 네. 갖다 줬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이게 보면 사실은 네. 영장 청구서에는 이게 범죄 사실은 아니에요. 범죄 사실 없었어요 이번 세 영장에. 개인데 뭐 네. 우리 도이치 모터스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명태균을 통해서 뭐 공천 개입하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하나가 있다면 이 대가성 통일교. 부분은 통일교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라프하는 그 목걸이에요. 제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명품이라서. 예, 예, 근데 이거는 서희건설 거는 아니에요. 다만 아. 의견서에 들어갔겠죠. 예, 예, 같은 예. 사건 유해 사건이니까. 근데 결정적인 거는 이걸로 사실은 영장이 발부됐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봐도 왜냐하면 내가 기각을 해줘도 다시 청구하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판사 입장 기각할 이유가 사실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같은 같은 유해 범죄고요. 한쪽이 준 사람이 자백을 해버렸어요. 한쪽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무조품도 만들고 택도 없는 집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 장면 또 결국 질문했는데 누구 거요?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합치면 증거인멸 우려에 아주 딱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분이 그러면 갑자기 자수서를 냈을 것이냐? 이분이 딸이 세 분이 있는데 이제 그 사야 한 명은 검사 출신, 네. 두 명은 판사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딸 세 명 중에 한 명은 검사 출신 변호사, 법조인만 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자녀들 뭐 사이까지 다 거의 작은 로펌이에요, 로펌.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전략을 짰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아, 이거 지금 그냥 끝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랬을까? 아니 짐작하시는 바 그대로죠. 아 근데 저는 무슨 이건 이런 식의 지방 구조는 우리가 너무 클리셰라고 하죠. 아침 드라마 같은데 전형적으로 나오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건설회사에 존재했어 이게 현실에. 뭐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에 저도 존재했어. 처음 봤습니다. 아니 왜 건설회사를 회장님인데 자녀들이 경영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네. 판검사야 다. 야. 왜 그랬을까? 그리고 지금 그 회사의 부사장은 구속돼 있대요. 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 그 같은 건물에 비밀 캠프 운영됐다는 얘기 나오고 아니 그러면 이게 너무 그 권력과 그 어떤 그 자본과 네. 밀착하려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위 3명 다 네. 법조인이 뭐 저도 있지만 저는 판검사. 우리 집안 통틀어서 저 혼자밖에 법조인 야, 별로 아니, 잘 박지원. 기억이 안 나요. 박지원 1등. 아니요, 1등이 아니고 야, 대부분 그렇지 집안을 않습니까? 세웠구나. 아니 세우고 자시고 아, 제가 저희 집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그냥 훌륭한- 집안이 힘들어. 저는 뭐 훌륭한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아주 밑에 있는 그런 밑에 있는 변호사인데 뭘 또 갑자기. 대부분 집안에 한둘 있을까 한 말까 명 한데 있을까 근데 말까. 여기는 우리 집안은 없어. 형제가 이제 공부를 아,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 정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위잖아요. 사위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선을 봐서. 예, 뭐 그렇다면 1, 2, 3를 다 법조인을 뒀다는 뭐 거는 연애했을 수도 있어요. 뭐 연애를 예. 또 법조인하고만 항상 하는 것도 참 놀랍기도 하고 그게 아.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예, 예. 양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드라마에 보면 이 건설회사 이 장인 어른께서 항상 불안해. 아이고 첫째가 또 판사인가? 아. 좀 더 불안해. 둘째도 좀 뭐 검사, 셋째도 검사 이렇게 지금 판사 검사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예.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불안감을 마지막에 도와준 것 같아요. 뭐 그 전에도 도와준지 알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서희건설의 최대 위기에 지금 봉착한 상황인데 예, 예. 가가 내십시오. 아하. 반모면서 예, 예. 김서방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뭐 자백하시는 게 맞아요.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작동한 것 같습니다. 알선수재와 뇌물죄 네. 둘 중에 알선수재가 조금 더 낮아요? 낮은 게 아니라 알선수재는 돈을 제공한 쪽은 처벌을 안 받아요. 받은 공무원만 받아요. 근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쓱 한 얘기가 그 원래 인사청탁용으로 산 건 맞는데 그 대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자리라라는 식으로 세상에 대한민국 국무총리 비서실장 차관급인데 그렇게 깎아내려버려요. 순간적으로 자기 사위인데. 그렇죠. 그거 결코 낮은 자리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차관이 낮은 자리예요. 집안에 차관급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차관급 있어요? 택도 없어요. 저 국장도 없어요. 그리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은요. 문고리 실세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다른 부처들이 다 비서실들을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물론 당시 한덕수 총리의 위상이
세상에 또 그 생각해보면 너무 웃겼던 엉망진창이었던 게 많이 드러나는 게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국무총리가 비서실장을 쓰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오니까 그때 우리는 뭐 세간의 뭐 얘기는 아니 좀 윤석열이 지금 자기 검사 후배를 일종의 감시자로 들어앉혀 놓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그런 나왔을 얘기 있었어요, 정도였잖아요. 실제로.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고 그럼 또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건 최근에 명태균 씨가 인사권도 반반씩 행사하기로 했었다라는 5대5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 윤석열을 타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럼 김건희를 타고 들어간 건가? 실제로 그렇게 됐던 건가? 이 하나만 봐도 정말 지난 윤석열 정권의 부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서희건설 11층에 이제 당시에 2022년에 그 대선 캠프 사무실이 있어 권진법사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서희건설이 이게 또 이제 관급 공사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 관급 공사라면 이제 정부가 하는 뭐 그렇죠. 이런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인사, 뭐 사위고 비서실장 혹은 뭐 공천 이걸 떠나서 굉장히 또 파만팔sul 많은 게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자수서의 네. 시작이고 네. 제가 계속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큰 의미의 재수의 딜레마가 작동하는 거예요. 자수서 썼는 것도 어쩌면 재수의 딜레마예요. 그거 가져가 내는 바람에 자기 살라고 김건희는 아주 위기에 빠져버리잖아요. 또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네. 아주 사위 첫째 검사, 둘째 판사들이 또 딸까지 네. 많은 조언을 할 거예요. 아, 특검한테 이거는 알려줘야 된다. 아, 요 정도는 요거 줘야 얘기하고 된다. 왜냐하면 나는 빠져나갈 수 있지 않냐.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네. 지금 벌써 나온 게 이런 거거든요. 서희건설이 양재동 캠프 같은 거 네. 운영 그 건물 아니었냐. 네. 건진법사 사무실 있었던 거 아니냐. 네. 하나씩 나오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아. 서희건설은 문제 없고 네. 다른 쪽이 문제되는데 특검이 봤을 때는 솔깃한 것들 아.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올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게이트화 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서희건설이 여러 작업들을 했지 않았을까. 자기들 말대로 맞아요. 그 돈 너무 싸요. 비서실은 봤을 때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박 의원님 말한 것처럼 재수의 딜레마가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목걸이만 준 게 아니라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나또 3종 세트를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1억 이상. 뭐 목걸이 팔찌 뭐 팔찌 아니에요. 지금 목걸이하고 브릿지. 브로치하고 브로치. 귀걸이입니다. 아, 근데 팔찌 3종 잘- 세트. 예, 나토 잘 3종 찢어갔어요. 세트. 그때 나토 갔을 때 화제가 됐던 건 팔찌가 빠져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당장 팔찌는 누가 준 거야? 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팔찌 준 사람 지금 떨고 있을 겁니다. 아. 혹시 저기 어디서 선물 리스트 같은 거 네. 장보라도 나오면 네. 그 전에 먼저 들고 가야 되나 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박병 말 맞다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날 겁니다. 이제 특검이 조사를 제대로 시작했으니까. 저도 좋습니다 하면서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요에 못 이게 맞아줬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냥 친한 관계라서 친분 관계라서 빌려줬습니다 하면서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만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겁이 나요. 뭘 걸린 거지 내가? 그래 됐거든요. 소환 통보만 돌아도 네. 야 뭘 알려주러 가야 되나? 아. 이렇게 그게 재수의 딜레마인 거예요. 아. 그렇다고 전화해서 니는 뭘 불었노? 나는 이걸 불라 하는데 이렇게 아. 다 마음이 맞아 떨어지면 안 걸리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하. 그 이미 사실은 김여성하고 그 김여성도 얘기를 많이 했을 거고 지금 김여성한테 투자했던 그 효성 등 그 대표들 조사 다 받았어요. 다 뭔가 얘기를 조금 다르게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희건설뿐만 아니라 저는 많은 쪽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쉽게 사실 걸리게 마련이에요. 진짜 안 했으면 다 빠져나가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건 또 예를 들면 조금 다들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쪽에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쪽은 뭐 별로 아직까지 뭐가 안 나오잖아요. 재판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재수의 딜레마가 작동하려면 한 명이라도 고개를 바짝 들거든요. 여기는 아무도 안 들어. 왜냐하면 그게 진실에 가까우니까. 저는 하기는 못하지만 근데 여기는 보면 거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살기에 손드는 거거든요. 예. 그게 재수의 딜레마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바쉐론 콘스탄틴. 예, 명품 바쉐론 외워야 시계. 되는데. 이거 잡지에서만 이런 게 뭐야 뭐 싶었는데 이걸 이제 구매한 사람들을 이제 뉴스를 통해 우리 알게 된 거예요. 자, 로봇계 수입업체 대표 서성빈 씨. 이번에 지금 요즘 언론 인터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에도 출연을 했고 뭐 JTBC도 나오고 뭐 신문도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굉장히 김건희 씨랑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제 김건희 씨가 원래는 명품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아이고. 영부인 되고 나서 해외 사절들, 해외 영부인들 만나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번쩍번쩍하게 하고 나오고 하긴 그분들은 사실은 외국 사람이니까 그 샤넬이니 그게 자기 나라 브랜드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뭔가 좀 잘못 봤던 게 있어요. 아, 김건희 씨가 네. 처음에 그 반클리프 논란이 일었을 때 네. 저도 이제 주워 들은 얘기가 돈이 정말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런 외교가에 가는 분들은 그런 브랜드가 있는 명품은 안 한다는 거예요. 명품일지언정. 그러니까 아예 이탈리아 가서 수제고 장인이 만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특히 외교가에서 그렇게 대놓고 검색만 하면 그게 어느 브랜드라 나오는 거를 오히려 꺼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처음에 하자마자 딱 브랜드가 나오는 거를 보면 그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분 서 대표가 방송을 여러 개 많이 나오는데 말이 조금씩 또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거기도 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 3,500만 원 돈 어떻게 줬어요 했더니 이거 출처는 다 바뀔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다가 떼었다고 이제는 못 받고 있다고 또 얘기도 하고 있고 예. 뭐 장모 그러니까 어머니 최은순이 나오면 주기로 했다 이런 예. 얘기도 했다가 그 가운데 심지어는 김건희 그 덕분에 할인하면서 영부인 TC. 자기도 할인 받아가지고 자기 것도 하나 샀다고 이거는 사실 콘스탄틴 바시롱 쪽에 사기친 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약간 위험한 발언다고 저는 그거 가지고 제일 의혹이 아니 그렇게 영부인 할인을 해주는데 전화로 신분 확인을 했다고?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김건희 씨가 직접 전화로 인증을 해줬다는 건데 전화로 인증 받아요? 전화로 하면 바시로는 영어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시로 콘스탄틴이 어느 나라 회사예요? 스위스래요. 스위스에서요. 네. 그럼 최소한 잉글리시를 해야 되는데 아니, Hello, I'm 건희. 저는 안 믿겨요. From 이것도. Korea, First Lady of 그걸로 Republic 1,500 깎아줘? of Korea. 이상해. I want it. I'll buy it. 납득하기 어려워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이고 네. 또 뭐 그것도 전 납득하기 어려워요. 뭐 다른 정상들이 뭐 그런 보석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래서 당황 엠버러스 뭐 하여튼 영어 네, 뭐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이제 표현을 하던데 엠버러스했다. 네, 당황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글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렇게 막 치장을 하고 다니는 어떤 정상이나 정상의 부인이 있었나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게 항상 주목되는 자리니까 아하. 좀 전에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브랜드유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 브랜드유를 하면 그게 홍보 효과도 생기는 거고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숨긴단 말이에요, 일부러. 아. 그러니까 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고 뭐 네. 설사 김건희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사달라고 죄송해요. 사달라고 이렇게 둘러댄 정겨웠어요. 거지. 아주 좋았어요. 네, 사달라고 둘러댄 거지. 네. 그렇게 당황스럽다 둘러댄 거지. 네. 이런 말들은 납득하기는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니 서 씨가 그 막 좋은 시계를 딱 차고 있는데 나도 그런 거 필요한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말 창피한 거죠. 변호사님 넥타이 시계 좋아. 나도 저런 넥타이 색깔 필요한데 뭐 이런 느낌이면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사주고 싶잖아. 그 옛날에 이제 뭐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정말 뭐 어떻게 할 때 가서 그 아. 시계 좋다고 이러면 그게 아. 풀어주고 그랬었거든요. 아. 이 사람 필요한 사람이라 그러면 예. 제 거는 1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예. 뭐 바쉐린인지 나발인지 모르겠지만 제 거는 10만 원. 미쉐린 아니에요, 전 이거는? 진짜 드릴 수 있어요. 원하면 우리 앵커님 원하시면 전 진짜 드려요. 왜냐면 되게 싸기 나도 때문에. 넥타이 풀어드릴게. 뭐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 전 아유, 주고 뭐 싶어요. 일단 네. 마음에 품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끝이 나면. 예. 자, 근데 창피해. 아. 창피합니다. 예, 진짜로. 이게 또 김혜성 씨예요. 또 김혜성 씨 이게 김건희 씨 집사라고 이제 특검이 집사 게이트라고 명명하면서 이분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체포영장 발부돼서 이제 들어오면서 나 집사 아니다. 내가 무슨 집사? 나는 그냥 누나 동생 사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뭐랄까 본인이 그리고 이익 본 거 하나도 없고 굉장히 자신 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영장 청구했잖아요. 그 체포영장. 그러니까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뭐 아무것도 걸릴 게 없다. 불법이나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구속영장 특검이 바로 청구해서 긴급 체포한 이후에 그 얘기는 이 말이 뭔가 분명히 안 맞는다라는 게 어느 정도 특검에서 파악을 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그 김혜성 씨 인터뷰를 보면 김건희와 자기와의 관계를 단절을 시켜서 자기도 살고 김건희도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아예 연락도 안 되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김건희가 전화를 해가지고 너 내 이름 팔아가지고 뭐 돈 많이 벌었다며 벌써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조사 갈 거야 뭐 이런 걸 알려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전화를 했으면 공직비서관실에서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으면 모를까. 네. 그리고 관계가 없는 사이인데 아무리 누나 동생이라도 이전부터 관계가 끊겼다라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왜 찾아가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본인 말 맞다나 그 IMS 모빌리티 쪽에 자기가 그 나오게 된 계기가 자기 평판이 안 좋아서 투자를 제대로 못 받아서 책임을 지고 나왔다 그러는데 애초에 그럼 만들 때는 왜 184억 원이라 쟁쟁한 그 금융회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들이 왜 투자를 했겠어요?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허점들이 많아서 납득이 안 되죠. 특검이 그 부분을 명확히 잡아낸 것 같아요. 회사를 보면 돼요. 회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네. 이상한 놈들한테 투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다 알고 있어요. 회사들은. 억 단위 돈을. 수억이고 지금 회장이 뭐가 문제가 생겼고 그걸 해결하려면 그 투자가 되는 거고 뭐 이 얘기를 자꾸 들던데 삼성이거든요 그게. 말 3마리를 그걸 사가지고 최순실 아무도 모를 때 찾아가지고 네. 3마리를 삼성이 주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기업이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는 그 돈 10원도 한 뿌리 쓰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씁니다. 네. 뭐 또 엉뚱한데 돈을 갖다 버리겠습니까? 네.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좀 보고 마찬가지로 왜 이 김여성이가 그 영장 심사할 때 그 김건희 심사할 때 돌아왔냐 하면 두 가지 같아요. 여권 무효화 직전에도 있었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밀림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막 집에 호텔에서 거주를 했다 그러고 옆에 외국인 학교 애들이 당기고 있었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막 도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두 번째는 어떻게든 자기가 뒤집어서서 김건희 영장을 좀 막아보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왔는데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결국은 영장 청구가 됐고요. 저는 영장 발부될 거라고 보는데 예. 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이 되면 완전 달라질 겁니다. 또 재수의 이론이 작동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럼 자기가 이제 아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영호랑 똑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윤영호가 통일교 집사라면 네. 이 이제 자기는 그 집사라는 얘기 엄청 듣기 싫으면 그냥 동생이라 그럴게요. 김건희 동생 이 김예성이는 예, 거기서 그 역할을 해서 자백을 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김혜성 씨가 그 회사로 184억을 투자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되죠. 184억을 갖고 본인이 46억 정도를 편취한 거로 지금 의혹이 있는 거고 이게 엄청난 거액의 자금이 또 그 중에 일부가 김건희 씨한테 흘러간 게 있는지를 특검이 그거 보려고 찾아내려고 하는 하는 거죠. 저수지가 된 거 아니냐. 184억 중에 46억은 김혜성 씨에게 흘러간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 한 140억 정도의 돈은 어디 갔느냐. 뭐 이런 거 찾아내는 거겠죠. 한 가지 김여성 씨가 이제 엉뚱한 생각인데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관계 없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온 이유가 김건희 구속됐네. 140억 내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입국 담으면 그런 생각 좀 문득 들긴 하는데 혹시라도 어차피 들을 리는 없겠지만 그딴 생각을 했다가는 그냥 진짜 헤비 못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죄수의 딜레마를 받아들이고 다 부는 것만이 그렇죠. 유일하게 요만큼이라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조사받았거든요. 그 184억 투자했던 카카오, 효성 뭐 등등 또 도망간 사람 한 명 있죠. 이기훈인가? 이름 그 사람 빼고는 다 조사가 받았어요. 조사 받으면서 와, 다 뭐 표준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또 답변을 다 정확하게 무슨 시험 치듯이 1번은 뭐 A, 2번은 뭐 E 이렇게 안 합니다. 다 질문도 다르고요. 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고요. 다 얘기가 다를 겁니다. 그럼 슬쩍 옆에도 물어봐요. 효성도 그랬다 하던데 뭐 카카오 맞아요? 이런 질문 하거든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답을 한단 말이에요. 양재일 변호사는 한판승부 얘기하던데요. 하고 이제 박재일 변호사한테 딱 하면 뭐라고요? 진짜요? 양재일 변호사는 질문지를 박재용이었다고 하던데. 진짜요? 이렇게 그게 이제 작동하는 거거든요. 죄수의 딜레마. 그럼 김예성이도 이번에 조사 다 받았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의미 있는 진술 안 했다고 하지만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보수 유튜버 중에 한 분인 신혜식 씨, 신의 한 수의 신혜식 씨가 지금 서부지법 남동 배우의 대통령실이 있다, 윤상현 의원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공익제보 신고를 했고 공익 신고자를 자초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이게 주도한 게 아니라 우린 동원된 거다, 따까리였냐, 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오늘 또 그 장르만 얘기도 나왔어요. 또 그 누굽니까 이 신혜식 씨가 막 JTBC 유튜브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분도 막 본인 또 막 활발하게 자신의 뭐랄까 이제 꼬리 자르기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고 뭐 난 뭐 감옥 여러 번 갔다 왔어 막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런 이게 의도는 아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취지 얘기를 하시던데. 똑같은 과정으로 보여요. 정도까지 나오는 누가 먼저 살아야 될까? 맞아요. 내가 먼저 튀어야겠다. 아, 빨리 얘기하면서 선빵. 왜냐면 그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아. 그게 대통령실에서 시켜서 자기가 했다고 들리나요? 오히려 야 행정관한테 저렇게까지 그럼 진짜로 윤석열 욕도 해요. 정권은 윤석열 정권은 유튜버들 눈치 보였던 정권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잖아요. 그 정광훈 같은 사람이 막 윤석열 내가 안 지켜주면 뭐 넘어가 이런 얘기 탄핵 전부터 계엄 전부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광훈과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부분들이 다 알려져 있고 돈도 그렇게 주고받았던 내용도까지 나오는데 갑자기 공익제보로 해서 자부자를 인정받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변 보호거든요. 누구로부터 지켜달라고 지금 공익제보자라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윤석열이 밖에 있어요. 김건희가 밖에 있어요. 뜬금없이 공익제보 수사 안 받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그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공익적인 역할을 하긴 했죠. 본인의 사익을 자기가 어떻게든 빠져나갈 걸 찾기 위해서긴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린 것 자체는 인정하는데 공익제보자라는 말은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네. 그 이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서부지법 폭동 배후 네. 부분이고 그리고 체포 집행을 막았던 부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문제되고 뭐 누구나 알다시피 전광훈, 신혜식 우두머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되게 높은 게 전광훈이면 행동대장 역할을 신혜식 씨가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뭐 목소리 다 나왔으니까 그 과정에서 나는 피할 수 없다고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뭐라도 지금 자수자백을 했을 때 참의적 감경이 되는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는 이제 공익 제보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작동된다면 면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 같아요. 신혜식 씨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제일 좋겠죠.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가장 먼저 손든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손들었고 이분도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알지만 모든 녹음을 합니다.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제일 먹히는 게 대통령실이나 행정 그 관들 뭐 성상영 씨인가요? 저 전화가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씩 드러나게 되면 본인은 어쩌면 지금 경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좀 경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움직임을 지금 한다고 보고 이것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재수의 딜레마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 정강훈 씨가 이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야 신혜식 저 왜 저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쟤가 왜 저래? 그러면서 아니야 신혜식이야라고 하면 그게 재수의 딜레마 되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런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보수 유튜버도 보수 유튜버고 또 이제 그동안 금품이나 혹은 뭐 물건을 좀 선물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도 좋습니다 하고 이제 진술을 하고 나도 뭐 동원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제 김건희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다시 내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되게 좀 슬픈 얘기죠, 사실은 그 두 부분. 그렇게 연민에 빠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금 위기에 빠뜨렸던. 정신 차릴게요. 개인적으로 무슨 뇌물 몇 푼 받은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나라를 송두리째 망가뜨릴 뻔했던. 그리고 만날 수 있어요. 공범으로 나란히 법정에서 그때 보면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그때 만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둘이 손을 또 지그 잡았어요. 노태우 몇 년 동안 싸웠다가. 그때 손 잡는 게 아직까지 그게 그 사진이 되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둘이 피고인 둘 다 한 명은 그리고 그 두 분 친구고 했으니까. 친구니까 손 잡는데 부부인데 손 안 잡겠습니까? 요새는 피고인들이 그렇게 안 쓰기 때문에 손 못 잡나 모르겠네요. 피고인석에 앞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 쓸 수도 있겠네요. 볼 수 있어요. 뭐 걱정하십니까? 그럼 이게 현재 상황을 보면은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역시 다 뭐랄까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 이제 석방될 가능성은 더 없는 거죠, 거의. 김건희가 오늘 진술을 보면 특검 가서 처음에는 출석도 잘했고, 근데 아마 질문들을 보면서 이제 이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망상이나 이렇게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해가지고 극복 가능하다고 믿고 아마 갔던 것 같은데 질문들을 보면
답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뒷부분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다음 출석은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아플 예정이다. 예. 아프거나 아니면 또 뭐 옷 벗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윤석열 하던 방법들을 하든가 아예 뭐 설마요. 뭐 그런 건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좀 진술을 줄일 수도 있고요. 뭐 근데 이제 저는 또 한편으로는 뭔가 또 희망이 보이면 또 갑자기 확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이나 자기 관계된 사람들 얘기를 할 가능성도 윤 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도 그 지난 3년 동안 김건희라는 이름을 거의 금기시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측근도 이제 어떤 쓴소리 차원에서 얘기하면 어느 순간 관계가 끊어지더라.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구속됐잖아요. 김건희 씨도. 그 사실을 알게 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뭐 알고 뭐 예상은 했겠지만 충격이라고 하면 충격일 것이고 아마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어떤 관계는 저도 아직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저 받아들일 만한 설명을 스스로 못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기괴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긴 한데 그래서 윤석열도 흔히 말하는 것처럼 김건희의 사실상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였다라고 한다라면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충격이 있으면서도 여태까지 이제 본인이 처해졌던 상황에 비춰봤을 때 지난번에 그 옥중에서 뭐 편지랍시고 썼잖아요.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김건희는 나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는 아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 모든 걸 다 윤석열에게 미루는 쪽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묵묵히 그걸 감내하거나 아니면 그냥 입국 다무는 작전 정도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김건희가 오늘 진술 거부를 한 이유가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뭔가를 물어봤을 거라고 하는데 처음 조사 받았을 때 있죠. 구속되기 전에 그때는 특검 쪽에서 얘기를 잘 들어줬을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도록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난 처벌 안 받아 구속 안 받아 집행유예 다 끝날 거야. 그래서 병원도 예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갔는데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니까 띵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아니야 나는 대통령까지 만든 사람이야 내 거짓말로 하고 갔는데 또 계속 두들겨 맞는 거죠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뭐 말 잘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당신 지난번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보니까 아닌데 이거 보니까 아닌데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하지만 여태까지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온 어떤 그 사람의 캐릭터에 비춰봤을 때는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든 거짓말을 시작을 할 거고 저도 그래서 그 거짓말의 대부분은 윤석열에게 다 몰아버릴 겁니다. 아마도. 그렇군요. 본인은 살 수 있다고 끝까지 믿을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었고. 그리고 두 사람 부부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관계 아니었나. 궁금해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무슨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명태균 씨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거 더 짚진 않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자, 오늘 전환 개시에 대한 당 윤리위가 열렸고 오늘 또 합동연설의 마지막 진행됐다고 하죠. 자, 일단 윤리위의 징계 결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명밖에 없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제명은 무슨 경고,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조치입니다. 전환 개시의 반응을 직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지키고자 이 마음 진정성은 국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파이팅이고 응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또 징계 조치가 취임다 하니까 이게 전당대회 기간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당대회 중인데 이걸 징계를 하겠다는 게 이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이번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압수했다는 게 이게 이재명 정권의 독재 총통으로 가고자 하는 민낯의 한 단면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저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이제 모양상으로는 이제 김문수 후보나 김재원 전 의원이나 이제 전환 개시와 강의를 듣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인데 그게 전혀 아니고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이제 거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제 단식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도 옆에 이제 김재원 전 의원이라든지 같은 주요 후보들이 최고의 후보들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농성하는 사람들 보고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또 사진이 딱 나오니까 뭔가 봉숭아학당 같아요. 그런가요? 이거 뭡니까 저게?
예. 누가 봐도 지금 큰 소리 치고 가르치고 당내에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전당대회 기간에 앞에 주르륵 앉아가지고 그게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낮은 수위의 징계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사실은 징계 다음엔 할게요. 이번엔 넘어갈게요가 경고인 겁니다. 의미가 그렇잖아요. 다음엔 끝장이야. 네, 다음에는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징계할 겁니다. 이거밖에 없고요. 아니 저기 압수수색 들어간다는 이유도 통일교 명단을 확인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떤 특정 종교 집단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당에 정당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인데 전당대회. 저거를 막으려면요. 막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우리 당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우리가 자정작용을 해서 뭐 신천지가 됐건 통일교가 됐든 그런 부정한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당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라고 밝히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들어온다라면 야 정당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도 함부로 압수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뭐 종교 있어도 들어오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당대표 나온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는 공식적으로 분리한다는 게 헌법입니다. 헌법 조항이에요. 그 위헌이 뭔지도 헌법 위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전환길 씨한테 저렇게 강의 듣고 있죠. 큰일 난 것 같아요. 전환길을 최소한 뭐 일부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평론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제명 얘기를 하던데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미룰 거라고 했는데 진짜 미뤘어요. 경고는 미룬 거예요. 아유 이번엔 괜찮아요. 다음에 한번 더 봅시다. 이건데 안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전환길 씨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러면 봐준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이 사람 부정선거를 신봉하고 있고 아직까지 윤석열하고 같이 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 전환길의 힘이 크다고 보니까 이 징계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쯤 되면 뭐 언론에서도 이제 이걸 갖고 자꾸 이쪽 편 들어주고 해줄 필요도 없는데 간혹 아직까지도 뭐 윤 의원이 뭐 맞니 안 맞니 이런 평론가들도 나오는데 저는 이 정도 되면 이제 사실은 거의 이 국민의힘 정당에서 희망 자체가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걸 징계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사실은 친한계에서는 오늘 징계 결과가 향후 이제 어떤 당내 갈등이 어떻게 진화되는 거에 대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명이 안 돼서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그 말은 친한계 말이 사실 맞거든요. 네. 제명을 했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네. 못했잖아요. 친한계 발언들도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원래는 제명감인데 네. 그래도 절차적인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소명 기회도 주고 윤리에 여는 그렇게 거다. 저는 그렇게 들었었어요. 이렇게 이제 다들 해석을 했었었는데 네. 이게 막상 해보니까 경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그때 당내에서도 엄청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치욕의 날이다.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 이분도 발언 세게 하신 안철수 의원의 발언으로 봤을 때 엄청 큰 엄청 센 수위죠. 거죠.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이런 목소리들이 힘을 못 얻는 게 네. 저 말만 놓고 보면 그럴듯한데 다른 행동들을 보면 뭐야 싶을 때가 있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참고인조사 받으라는데 그걸 가지고 왜 국힘을 그렇게 수사하려고 하냐 뭐 응하지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치욕의 날은 저는 그 탄핵 내지는 그 탄핵 소추에 반대하는 날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지난 12월에 예. 탄핵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됐다. 그때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사실은 선택을 잘못했다기보다 원래 그런 모습이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영원히 수습할 기회를 잃어버렸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체제를 인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의 정당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헌법이고 그게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지금 그 헌법을 파괴했다고 하는 위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윤석열조차도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걸 오히려 끌어안다는 얘기를 당대표 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스스로 위헌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인데 남의 물건 가져오고 남의 물건 횡령했을 때 돈 벌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처벌의 대상이지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정당으로서의 보호 가치가 없어 보여요. 전환길 씨 및 어떠한 관련 부정선거 옹호자들 그리고 반탄
뭐 이런 것에 대한 세력들이 계속 강화되면서 뭐랄까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당 해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네. 좀 믿었었거든요. 예. 전환기 씨 지금 경고가 저는 좀 분수령이 치명적이다.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 지금 기간이고 결국은 당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는 당원들을 또 전환기를 추종하는 아니면 지지하는 당원들을 무시를 못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후보 지금 당 대표 후보 중에 김문수, 장동희 후보는 뭐 이 전환기를 좀 친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맞나요? 모르겠어요.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연설에서 굉장히 세게 말을 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막 삿대질하고 이제 어떤 그 찬탄파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게 막 이제 어떤 배신자 논리 이거를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놀랬다. 당내에서도. 그러면서 히틀러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분 영상은 지금 볼 수는 없는 거죠. 장동혁 후보 영상은 지금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아무튼 장동혁 후보 연설장 혹시 보셨어요? 예, 다 봤죠. 목소리도 좀 바뀌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으로 막 하시던데 원래는 정말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지금 현재 네. 그 친한으로 시작됐던 분이세요. 한동훈 대표 때 수석 최고위원이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러닝메이터 같은 거예요. 투샷이 예. 항상 많이 잡혔죠. 그렇게 갖고 저는 친한 쪽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생각했는데 지금 가장 친윤 쪽에 가까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납득하기도 목소리도 막 걸걸해지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정치인이라는 게 사실은 지향점들이 있어야 되고 지향점이 그렇게 쉽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대신 지향점이 이렇게 몇 달 만에 쉽게 바뀐다. 그러면 납득이 돼야 돼요. 왜 바뀌었는지. 납득은 사실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뭐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치가 맞냐는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맞아?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예. 지금은 뭐 국민의힘 전체의 지지율이나 이런 거 비춰봤을 때 보수적인 원래부터 이제 극우 말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조차도 국민의힘이 기대를 안 보내는 거 못 보내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러면 당권을 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 극단적인 세력밖에 남아있지 않다. 뭐 이런 판단을 했고 그 사람들 목소리가 제일 크니까 예. 그래서 전환길과 저렇게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장동영 후보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권력을 누군가가 만들어주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전체 보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어떤 발언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큰 당이 좌지우지 될 거거든요. 지금도 170석의 어마어마한 거대 야당인데 107석 한 사람이 이제 옮겨갔으니까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권력의 속성상. 예. 그러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그래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보수 야당이라고 한 것이 극우 정당으로 탈바꿈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의 속성상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권을 쥐고 내는 지방선거, 총선 누구를 어떻게 공천할까요? 저는 진짜 요즘 아찔해요. 이 그런 목소리들이 윤호개인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야당을 차지한다고 아예?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전부터 작년 12월부터 그걸 못 끊어내면 이렇게 될 거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렇게 그렇게 됐잖아요. 8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끊어내야 된다고 제가 100만 번도 더 이 나올 때마다 했던 소리예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예, 한동훈 대표님한테 했던 말이거든요. 끊어야 된다. 근데 한동훈 예. 대표는 뭐 라방을 뭐 요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예. 끊을 거는 끊었어야 되는데 예. 결국 이렇게 오니까 극우가 그냥 당을 점령해버린 모양새거든요. 어쩝니까 이래가지고 앞으로 원래 그래요. 진보도 있으면 보수도 있어야 되고 두 개 다 있어야 되거든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우려하는 상황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10일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또 다음 주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눠 보시죠. 내일 그 8.15 행사에 가십니까? 아니요, 저는 무슨 자격이 딱히 없어요.
박지민 변호사도 한번 올 거라고 좀 기대는 좀 해봤는데 추천이 저는 않았어요? 아무도 아닌데 아주 뭐 그렇군요. 그냥 밑에 그래서 뭐 기대도 안 했지만 혹시나 오면 혹시나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전혀 안 왔습니다. 종이가 뭐 금방에 막 아무것도 안 왔어. 갈 수도 없고요. 네. 그냥 어떤 뭐 그렇군요. 네. 원포인트 지금 댓글 질문 하나가 있어서 조국 대표 이제 오늘 영실기에서 사면이 되는데 그 사면 후 행보 뭐 내년 지방선거에 어디 나가실까요? 지방선거로 바로 움직이실 그거 같지 않아요? 가능성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네. 보궐선거 저는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 근데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지방선거는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니다. 보궐이 한 서너 개 나올 건데 의원. 이제 그게 국회의원.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아주 또 전국이 안개 속으로 갈 것 같아요. 하시겠죠? 양 변호사님도 아니 저는 뭐 선거에 대한 관심보다도요.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돼서 그동안의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재조명이 좀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벌써 이제 대구 MBC에서 네. 보도가 몇 개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맞아요, 부분들을 맞아요. 다시 그래서 봤으면 재심 좋겠어요. 얘기도 벌써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일단 앞으로 전국은 할 이야기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